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쉽게, 정말 핵심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최대한 빠르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엔 제가 5가지 내용을 안내를 드릴 건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 그리고 요거 5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크게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불측의 손해를 본다거나 실패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자 가장 개인회생에서 핵심 요 5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가 5억이고 담보대출이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5억에서 담보대출 3억을 공제하면 순자산 가치가 2억 정도가 남게 되죠. 내가 총재산을 가진 게 2억이 있는데 내가 빚은 1억밖에 없어. 근데 재산 2억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채무 1억만 탕감받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채무자 회생법 기각사유에 신청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경우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법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방금 사람처럼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법원에서 채무 탕감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채무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순자산, 총자산에서 대출을 제외한, 담보대출을 제외한 재산보다 내 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채무를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내 재산이 더 많으면 그거 팔아서 변제하면 되는 거지. 굳이 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켜가면서까지 민사법의 대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생을 알아보신다면 가장 첫 번째 핵심 사항은 여러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하실 점이 있는데 내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내 배우자의 재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좀 알아보셨겠지만 2분의 1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관할 법원에 따라서 또 그 배우자 재산 마련된 것에 대한 나의 기여도에 따라서 2분의 1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이 그 뜻을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지, 언제 마련한 재산인지, 혼인 전인지 후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다는 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하고 파산을 한번 구분을 해 봅시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번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내 소득 형편 내에서 최대한 변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이면 3년 동안 내가 2천만 원 정도를 나누어서 최대한 변제해주고 나머지 8천만 원을 탕감받겠다 하는 것이 개인회생이고,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또는 건강상 이상이 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직업을 구할 수 없고 소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무 1억 있는 걸 지금 즉시 다 탕감을 받겠다는 게 파산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 회생을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소득이 있는 걸 전제로 신청을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은 직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직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번 달도 월급 받을 수 있고 다음 달도 월급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달도 월급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대리운전, 요즘 많이 하시는 배달, 어떤 일이든 관계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득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핵심 사항, 직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소득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일하고 격일제로 일한다. 그리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80만 원이면 최소한의 1인 생계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규칙적으로 어쩌다가 얻는 반복적이지 못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회생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저시급을 넘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최저시급이 세후로 한 180 몇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넘으실 필요는 없고 그 이하라도 상관은 없는데 적어도 여러분의 1인 생계비 117만 원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벌고 있는 돈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다른 알바 한 개 더해서 합쳐서 뭐 100 몇십만 원 된다 그러면 신청 가능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라도 소득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제가 성공 사례로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소득이 예를 들어 1인 생계비가 117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117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이면 신청을 못 하는데 그게 미달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건 1인 생계비를 117만 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소명하는 사례인데 요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만약에 내가 급여가 117만 원이 안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요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셔가지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사안은 채무가 1000만 원은 넘어야 됩니다. 채무가 여러분 채무가 5억이든 3억이든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개인회생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채무가 5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이러면 법원에서 신청을 잘 안 받아줍니다. 그 채무는 굳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감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변제하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무상 법원에서 그런 아주 소액 채무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건 개인회생으로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법원의 실무를 떠나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봐도 만약에 채무가 500만 원 밖에 안 되시면 굳이 회생하지 마시고 그냥 변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이자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더라도 조금 지출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조금 지원을 받으셔서 그냥 변제하시는 게 낫지 그거는 회생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핵심 사안은 채무는 1000만 원은 넘어서는 게 좋겠다. 이게 세 번째 핵심 사안이었고요. 네 번째 핵심 사안입니다. 주식으로 탕진했다. 가상화폐에 탕진했다, 토토나 스포츠 토토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런 사유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파산에서는 이 금액이 크면 파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채무액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차지한다거나 또는 파산해서 일정한 환수 처분을 내렸을 때 예를 들어 채무가 1억인데 내가 주식 탕진이나 도박을 한 게 일부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 3천만 원 환수금 처분을 내렸는데 내가 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3천만 원 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돈 내고 7천만 원은 탕감받겠다 하는 계획이면 파산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마련을 못한다면 파산은 힘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회생은 사유에서 그게 주식으로 인한 탕진이든 가상화폐 탕진이든 도박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묻지 않고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부득이하게 내 자식의 부양료나 양육비나 아니면 내 가족 부모님의 어떤 수술비나 병원비나 내 꼭 필수적인 생활비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자영업에 실패해서 채무가 생겼다. 이런 필수적인 사유들하고 또는 반대로 주식이나 토토나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걸로 탕진한 걸 비교해 보면 이것도 가능은 한데 회생이 가능은 한데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탕진한 금액은 일정 부분은 재산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서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 통장에 남아있지 않는 돈이죠. 이미 탕진을 하고 없는 돈이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계좌에 남아있지 않는 돈이지만 관념상, 이론상 여러분 계좌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변제금을 조금 올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핵심 사안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사안은 뭐냐? 자, 여러분들 항상 물어보시는 거 있죠.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요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내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언제? 그건 언제 알게 되냐면 대부분은 출심이나 독촉의 과정 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캐피탈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카드에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받아야 할 월급 채권을 급여 채권을 압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통지를 할 때 여러분 회사 대표한테 보냅니다. 월급 주지 말고 삼성카드나 삼성캐피탈이나 신한은행으로 여러분이 빚진 그쪽 채권사로 월급을 저쪽으로 줘라. 이렇게 압류 결정문을 통지를 하게 되죠. 여기서 회사를 보고 제3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월세집을 살고 있다. 그럼 보증금이 예를 들어 7천만 원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해봅시다.
보증금이 7천만 원 있으면 이번에는 압류 결정문이 집주인한테 날아가죠. 제3채무자는 집주인이니까, 임대인이니까. 집주인한테 압류 결정문을 보내서 만기가 되면 7천만 원을 채무자한테, 임차인한테 돌려주지 말고 신한은행에 돌려주라, 채권자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이제 통지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압류 결정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또는 채무가 늘어나면 여러분 집에 그 드라마에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많이 보셨죠? 사업 실패하면 집에 막 집행관들이 들어와서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걸 보고 유체동산 압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께서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해서 집행관들이 여러분 집 문을 따고 들어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각종 그 가전 비품들에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인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면서 이게 채무가 있구나 하는 이런 사안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전화, 지금은 여러분께서 전화를 별로 많이 안 받으시겠지만 연체가 2달, 3달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채권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전화를 수십 통씩 합니다. 그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법조치 예고 통지서 이런 거 이제 수십 개씩, 한 달에도 수십 개씩 여러분에게 발송을 하게 되니까 직장이나 집의 우편함에 법조치 예고 통지서가 가득 차게 되니까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채권자들이 독촉이나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방금 말했던 이런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 빨간 딱지, 아니면 전화나 추심 행위들, 방문들,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일에서 14일 사이에, 대체로는 한 3일에서 4일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압류나 뭐 독촉이나 전화나 사실행위, 돈 달라는 사실행위나 법률행위가 일체행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개인회생한다거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 가족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모르길 바란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야지 내 가족들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5가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가진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채무를 탕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빚을 변제하게, 그 재산으로 빚을 변제하게 하는 것이 맞지 탕감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은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비정규직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뭐든 관계없지만 계속 돈을 버는 직업이어야 돼요. 이번 달도 월급을 받고 다음 달도 월급을 받아야지, 이번 달은 돈을 벌고 다음 달은 그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포함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급여 금액이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알바 한 개 더 추가해서 급여가 내 최저 생계비 정도만 넘어주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2번째 핵심 사항이고, 3번째 핵심 사항은 여러분의 채무가 1,0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채무가 만약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이라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변제하시는 게 회생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4번째, 여러분이 주식 탕진, 선물 투자 실패, 가상화폐 투자 실패, 뭐 스포츠 토토 이런 사유로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병원비나 양육비, 생활비 이런 사유들보다 방금 탕진의 사유가 있다면 변제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금지 명령을 받으시면 동료들이나 가족들은 모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심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